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소비 관리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과서는 90쪽이 되어집니다. 자, 소비의 의미부터 먼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소비란 재화와 서비스를 사용하여 효용을 얻는, 만족감을 얻는 여러가지 경제적 행위, 이런 것들을 우리는 소비라고 이야기하죠. 그죠? 재화나 서비스를 사용하여 만족감을 얻는 경제 행위를 우리는 소비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소비는 왜 우리 일상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가? 왜냐하면 소비가 없이는 생산이 일어날 수가 없죠. 누가 사용하지 않는 물건을 누가 만들어내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생산의 결과이며, 이렇게 생산이 잘 되어야지 또 이 일자리가 창출되어진다는 것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공장에서 이렇게 생산을 해내게 되면요. 왜 생산해내느냐? 소비해내기 때문에 그렇죠. 그죠? 그래서 소비해내기 때문에 생산하고, 이렇게 소비가 많으면은 또 생산량이 또 많아지게 되죠. 그죠? 이렇게 생산량이 많아지게 되면은 고용이 또 창출되어지고요. 고용이 많아지면은 또 소득이 증가하게 되죠. 이 소득은 자연스럽게 뭐와 연결이 되어지냐면은 또 소비와 연결이 되어집니다. 그죠? 그러면 이 소비가 늘어나면은 또 생산이 늘고, 이와 같은 호수만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가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소비자의 구매 의사 결정 과정을 우리 한번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는요, 문제를 인식하게 되어집니다. 그죠? 소비에 대한 문제죠. 무엇을 살까? 오늘 점심에 무엇을 먹을까? 이 필요성이죠. 문제점의 인식입니다. 그죠?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여러 가지 요리 중에 이제 생각을 해내게 되죠. 그죠? 짬뽕을 먹을까? 또는 짜장면을 먹을까? 또는 이제 순대국밥을 먹을까? 여러 가지를 갖다가 국수를 먹을까? 이렇게 정보를 탐색하게 되죠. 그죠? 그리고 이 네 가지 이제 정보 중에서 이 대안이라 그러죠. 안건이죠. 그죠? 대체할 수 있는 안건이 네 가지가 나왔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평가에 들어갑니다. 어제 우리 면은 먹었지 않아? 그럼 면을 먹었으면 얘들은 먹어서는 안 되겠구나. 그러면은 순대국밥밖에 없네. 순대국밥 말고 또 딴 건 없을까? 면 말고 이래가지고 또 이제 소고기 국밥 이렇게 나왔다. 그죠? 소고기국밥 이래가 또 대안이 또 나오죠. 평가되어서 두 가지가 나오면은 가격은 그러면 어떻게 되어지냐? 우리 지금 10,000원밖에 없다. 근데 둘이서 먹으려면 순대국밥은 한 그릇에 5,000원이다. 그죠? 그러면은 두 명이 먹을 수 있지만 소고기국밥은 6,000원이다. 그러면 두 명은 12,000원이다. 그죠? 그렇게 되면은 오버가 되어지죠. 먹을 수가 없죠. 그래서 대안을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죠? 여러 가지 조건, 기준에 따라서. 그리고 난 다음에 최종적으로 가장 합리적인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하기로 결정하게 되죠. 그래, 순대국밥으로 했어. 이렇게 결정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어떻습니까? 잘 먹었어. 이 집에는 역시 순대가 많이 들어가고 또 순대도 참 맛있어. 이와 같은 행동을 하게 되죠. 만족감을 느끼게 되죠. 만족감을 느끼게 되어지면은 차후에 뭐가 되어지냐면은 대안을 평가할 때, 또 구매를 결정할 때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되어지는 것이겠죠. 그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구매 의사 결정 과정은 필요성을 먼저 느낀다. 처음에, 그죠? 필요성. 그리고 어떤 것들이 있나 찾아본다. 그리고 여러 가지 기준을 제시해서 선택되어진 여러 가지 안건, 대안을 평가를 하고요.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을 구매 결정하고, 그 다음에 구매 후에 재구매할 것인지, 재구매하지 않을 것인지, 여기에 대한 구매 후 행동하게 되어집니다. 자, 밑에 보면 하나하나 상세하게 나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제일 첫 번째 문제인식, 필요성이죠. 그죠? 필요성을 인식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정보를 탐색하게 되어집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이렇게
탐색하는 과정이 되어지겠죠. 그죠? 탐색 과정에는 내부 탐색과 외부 탐색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내부 탐색은 자신이 이때까지 먹어본 음식의 종류라든지 또는 이제 맛집 이런 것들에 이제 정보를 갖다가 먼저 끄잡아내게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외에 다른 건 없을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뭘 하게 되어지냐면은 이제 인터넷에서 찾게 되죠. 요즘 핸드폰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주위에 뭐 맛집은 없을까? 또 새로운 음식은 없을까? 이렇게 외부에서 이렇게 탐색하는 외부 탐색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정보 탐색에는. 그러면 소비자는 정보를 어디에서 얻을 것인가? 그죠? 그 원천이죠. 어디서 얻을 것인가? 정보를 얻는 그 근원. 자, 첫 번째, 이제, 개인적인, 곳에서 찾아내는 거죠. 개인 주위에 가족들이, 야, 어디에 그거 맛있더라. 어느 중국집에 음식이 뭐 맛있더라. 또는 친구가, 또 어느 중국집의 요리가 더 맛있더라. 이웃에도 어느 이웃에 뭐 어느 마을에 중국집이 맛있더라. 친지도 어느 중국집이 맛있더라. 그러면 여러 중국집에 대안이 나오면 그죠? 그 중에 가보지 않은 곳, 또 호기심 있는 곳, 또 접근성이 좋은 곳 이쪽을 선택해서 가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개인을 중심으로 해서 얻어지는 정보. 그 다음에 두 번째, 상업적 원천이 있습니다. 그죠? 상업적 원천. 어디서부터 얻느냐? 상업 쪽에서부터 얻는다. 예를 들면 어떤 것이냐? 생산자가 또는 소비자가 제공하는 정보. 그죠? 뭐, 팜플렛이나 이런 것들. 그 다음에 TV, 인터넷 광고. 이와 같은 어떤 상업적인, 어떤 도구를 우리가 보고, 이제 그것을 원천으로 해서 정보를 찾아내는 것들이죠. 그죠? 우리가 주위에서 많이 TV를 보면서도 많이 정보를 얻어내고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공공적 원천이 되어집니다. 공공적 원천. 이제 정확한 정보, 소비자 단체라든지 또는 통계청이라든지 뭐 그런 것까지 안 하겠지만, 인정되어진 소비자 단체, 우수한 물건이라고 평가되어지는데 소비자 단체에서 추천하는 데는 믿을만 하잖아요. 그죠? 공공적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어느 공공기관에서는 어떤 음식은 몸에 좋지 않다 하더라. 어떤 커피는 뭐 하루에 몇 잔 있으면 몸에 좋다 하더라. 뭐 이와 같은 여러 가지의 검사 결과에 따라서 그 음식은 먹어도 되겠구나. 먹지 않아야 되겠구나. 그 물건은 써야 되겠구나. 쓰지 않아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는 판단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어떤 기관에서 이제 제공하는 여러 가지 정보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이제 세 번째는 뭐가 있냐면은 경험적 원천이죠. 그죠? 실제로 내가 써보니까 확실히 그것은 믿을만 하더라. 그 집에서 옷을 샀는데 정말 믿을만 하더라. 그러면 여러 옷 가게가 있는 것 중에서도 그 가게를 찾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 가게에 대한 정보를 갖다가 더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그죠?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정보의 탐색에는 내부 탐색과 외부 탐색이 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소비자는 정보를 어디서 얻느냐? 개인적 중심으로 해서 얻는 방법. 그 다음에 상업적 원천, 그 다음에 공공적 원천, 경험적 원천. 그렇죠. 요 네 가지를 원천으로 해서 정보를 얻어서 소비하게 되어진다. 상업적 원천은 뭐냐? 생산자, 소비자가 제공하는 정보 또는 TV, 인터넷 광고 등을 통해서 하는 것이고요. 공공적 원천이라는 것은 소비자 단체, 또 믿을만한 공공기관의 검사, 시험 결과 이런 것을 정보로 해서 소비를 하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자, 경험적 원천은 본인이 직접 상품을 사용해 본 경험을 정보로 해서 사용하게 되어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문제인식, 정보 탐색 과정을 거쳤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이렇게 해서 나온 여러 가지를
정보가 있겠죠. 대안이 나왔겠죠. 그 여러 대안을 갖다가 특정 기준에 의해서 평가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가격이라든지 접근성이라든지 또는 뭐 품질이라든지 만족도라든지 기타 주위의 정보라든지 그죠? 주위로부터 얻은 정보라든지 이런 기준에 의해서 평가를 해서 가장 높은 점수를 맞은 그 물건을 구매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가를 해서 제일 높은 점수를 구매를 결정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구매해 본 결과 이제 만족도가 높다, 만족도가 높지 않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평가하게 되어지겠죠. 그죠? 그래서 구매 후 행동은 이제 사용 후 만족도에 따른 재구매 여부를 결정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소비자의 구매 의사 결정 과정은 문제를 인식하고 또 정보를 탐색하고 그 다음에 대안을 평가하고 구매를 결정하며 써본 결과에 대해서 재구매를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행동을 하는 요 과정을 거치게 되어진다. 자, 다음은 광고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는 유익 광고라는 것이 있고요. 또 공익 광고라는 것이 있고요. 과장된 광고, 과장 광고, 허위 광고, 거짓 광고죠. 그죠? 그래서 허위 광고, 예, 이런 것들 네 가지로 일단 살펴볼 수 있는데요. 유익한 광고란 뭐냐면은 상품의 가격이나 기능 또는 구조 여기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제시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특정 이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소비자나 특정인에게 그죠? 무엇을 준다? 이익을 준다. 그죠? 유익하다요. 유익한 것을 이제 제공하는 것. 특정인 사용할 때 또는 활용할 때 그죠? 이익을 주는 또는 도움을 주는 그런 광고를 갖다가 우리는 유익 광고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유익하다, 이익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죠? 공익이다. 모든 사람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그런 광고가 되어진다. 그래서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광고다. 그죠? 이거는 이제 영리라기보다는 그죠? 영리에 치우치지 않고 비영리가 목적이 되어지겠죠. 그죠? 모든 사람에게 이제 뭐 건강을 걱정해 준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환경에 대한 것을 한다든지 뭐 이와 같이 공공에게 도움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런 비영리적인 광고 이것을 우리는 공익 광고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장 광고는 실제 광고보다 조금 과장, 부풀려서 그죠? 광고하는 것이죠. 이거는 이제 생산자의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좀 당연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요만한 효과가 있는 것을 갖다가 이만큼 효과가 있는 것처럼 부풀리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만약에 적당한 것은 기업으로서 허용이 되는데 이것이 지나치게 많이 부풀어졌다든지 하면은 과대 과장이 돼요. 과대 광고가 되어지는 거죠. 그죠? 이런 것들은 이제 제재가 필요한 것이 되어지겠습니다. 약간의 과대 광고는 어느 광고든지 모두 다 약간씩 포함되어져 있다. 그래서 너무 지나친 광고는 소비자를 현혹할 수 있다. 혼란에 빠뜨릴 수 있다. 이 말이죠. 그죠? 그리고 난 다음 이제 허위 광고가 또 있는데요. 허위는 말 그대로 거짓입니다. 허위다 이 말. 허위 없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객관성이 없다. 자기 마음대로 생각나는 대로 이렇게 하는 광고, 없는 광고 이런 것들 제품을 거짓으로 설명하는 것을 허위 광고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합리적인 소비 실천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것이 가장 합리적인 소비 활동이 되어질 것인가? 그죠? 합리적인 소비 활동의 의미는 주어진 소득으로 소득이 많으면은 우리가 합리적인 소비를 할 필요가 없어요. 마음대로 쓰면 되잖아요. 근데 이제 주어진 소득이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한된 소득으로 가장 큰 만족을 얻도록 하는 소비. 그죠? 이것을 갖다가 합리적인 소비라고 이야기한다. 합리적인 소비의 이제 필요성, 이것은 바로 뭐냐면 주어진 소득, 딴 말로 이해하면
제한된 소득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다 살 수 없기 때문에 구매하는 것에서 가장 큰 만족을 줄 수 있는, 그죠? 큰 만족을 줄 수 있는 무엇을 해야 된다? 소비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잘하는 사람이 행복하게 또 잘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소비의 편익이란 무엇이냐? 소비의 편익이란 이제 재화로부터 예상되는 이제 만족감, 그죠? 편익은 여기 보면 나옵니다. 편익의 뜻은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한 결과로 얻을 수 있는 만족, 그죠? 만족을 뭐로 표시했다? 화폐 가치로 표시한 것, 이걸 갖다 우리는 편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재화로부터 예상되는 편익, 이제 화폐 가치로 했으니까 100이라고 해볼까요? 그리고 난 다음에 구매의 기회 비용, 기회 비용이란 무엇이냐, 그죠? 기회 비용이라는 것은 다른 이 물건을 소비하기 전에 다른 물건을 소비할 기회가 있었다 이 말이죠. 근데 그것을 포기하고 지금 이 재화를 갖다가 이제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그 기회를 포기했는 거죠. 그 포기한 그 재화의 만족도의 비용은 어느 정도 될 것인가? 자, 기회 비용 한번 봅시다. 하나의 재화를 선택함으로써, 즉, 요 재화, 내가 지금 쓰고자 하는 이 재화를 선택함으로써 포기한 다른 재화, 내가 이제 지금 사려고 하는 게 A다 하면은 B 제품하고 비슷한 것인데 B는 포기를 했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B를 포기했다면요, 요 포기한 이 B의 재화의 가치가 바로 기회 비용이 되어지는 것이죠. 만약에 내가 A를 사지 않았다면은 B를 사용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얘를 사용했다면 만약에 얘가 80의 만족을 내한테 줬을 것이다. 그죠? 80. 그럼 나의 소비의 편익은 얼마냐면 20이 되어집니다. 그죠? 그래서 그래도 저거 80 요거 사용한 것보다 A를 사용하는 것이 내가 20 더 만족하게 물건을 사용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혹은 B라는 것이 120의 가치가 있는데 내가 현재 A를 쓰니까 100의 가치가 있더라. 그러면은 100에서 120의 효용 가치 사면은 마이너스 20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거 쓸 것보다 B 저걸 쓸 걸 내가 잘못 선택했네. 이렇게 해서 만족감이 떨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소비의 편익은 현재 내가 구입한 재화의 편익이 기회 비용의 편익보다 더 커야지 소비의 편익이 커지고 만족감이 커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효용은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재화와 용력의 사용으로부터 얻는 만족감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죠? 효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편익은 이제 지금 선택한 물건, A라는 물건 선택 결과로 얻을 수 있는 만족, 그죠? 이것을 화폐의 가치로 표시한 것이 편익이다. 화폐의 가치, 즉 수치를 생각하면 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기회비용은 내가 A를 선택함으로써 포기하게 되어지는 B의 재화, B의 재화의 가치, 요거죠. 요걸 갖다 우리는 기회비용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합리적인 소비의 실천 방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실천에 대한 이야기가 되어지겠죠. 이렇게 실제로 할 수 있다면 참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러나 쉽지 않죠. 그죠? 실천 계획을 세운다. 소비를 어떻게 할 것인지 실천 계획을 세운다. 그런데 이제 알게 모르게 우리 부모님들은 전부 다 실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소득이 들어오면요, 그 월급을 받게 되어지면요, 자식 교육비는 얼마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세금은 얼마가 나가고, 그 다음에 식비는 얼마가 나가고, 전부 다 이런 거 미리 다 계산하고 있어요. 이걸 단지 뭐로? 수치로 미리 계획을 하지 않았을 뿐이죠. 그죠? 이제 계획을 하고, 근데 이제 이 계획을 이제 수치로 기록을 해놨다면요, 어떤 소비를 할 때 이 범위에서 크게 벗어난 부분, 여기서 이제 여유돈이 좀 생기겠죠. 그죠? 그러면 여유돈이 생길 때 이 계획에서 벗어난 것은 이 범위 안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보다 이제 합리적으로 또 계획적으로 이제 소비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올바른 소비 습관을 가지는 것이다. 이제 계획을 세우고 난 다음, 또 이제 올바른 소비 습관. 필요와 욕구를 구분해야 된다. 욕구는 하고 싶은 거고요. 필요는 지금 필요한 겁니다. 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하고 싶은 것과 해야 하는 것은 다르죠. 그래서 내가 뭐 먹고 싶지만 지금 내가 학원을 보내기 때문에 먹고 싶은 걸 갖다가 포기하는 거죠. 그죠? 이와 같이 필요한 부분과 욕구 부분을 구분해서 소비를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상품의 특성, 정보를 잘 수집해서 이것이 정말로 뭐 건강에 좋은 것인지 적정한 가격에 구입을 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판단한 후에 소비를 하는 습관을 기르고요. 그 다음에 품질 인증 마크를 보면서 품질이 인정되어진 믿을 만한 제품인가 이런 제품을 구입하는 것이 필요로 하겠죠. 품질 인증 마크는 계약 후에 97쪽에서 다시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천 계획을 세우고, 그 다음에 올바른 소비 습관을 기르고요. 세 번째는 적절한 구매 시기를 선택해야 됩니다. 가격이 싸다 해서 당장에 필요하지도 않은데, 뭐 물건을 산다든지, 그죠? 그 다음에 한 곳에만 가보고 물건을 산다든지, 이런 거 여기 나오죠. 판매처별로 가격을 비교해봐라. 그 다음에 뭐 요즘은 이제 인터넷하고도 가격을 비교하대요. 그죠? 그래서 가격을 비교하고, 동일한 제품이라면은 가장 싼 가격을 구매하는 것이 낫겠죠. 그 다음에 인터넷의 후기, 그죠? 댓글, 이런 걸 참조해서 만족감이 높은 제품. 내가 써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참조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또는 이제 할인, 공동 구매하여, 가격을, 낮출 수 있느냐. 이런 것들도 한번 선택해 보는 것도 좋고요. 자, 마지막으로 뭐가 있냐면은 이제 소비 평가표를 한번 작성해 보는 것. 다시는 이 제품 쓰나봐라. 이렇게 이야기 하나 놓고 다음에 가면은 또 그 제품을 쓰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 평가표를 작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만족감이 없고 다시는 쓰지 않아야 될 제품이다 라고 생각되는 것은 뭐 다는 적을 수 없지만 극히 불만족한 그런 제품들은 나만의 블랙리스트 어떤 수첩이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적어 놓으면요, 다음에 구매할 때 품종별로 구분해가 적어 놓은 부분이 있겠죠. 그 참 그 항목이 없구나 그러면은 이제 산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도 합리적인 소비의 실천 방안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합리적인 소비 실천 방안은 첫 번째, 실천 계획을 세워라. 두 번째, 올바른 소비 습관을 기르는데 필요와 욕구를 구분해라. 그 다음에 상품의 특성 및 정보를 수집해라. 그 다음에 품질 인증 마크라든지 이런 것들도 꼼꼼히 따져봐라. 세 번째, 적절한 구매 시기를 선택해라.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소비 평가표도 한번 작성해 보아라. 구구절절이 다 옳은 말인데 이렇게 하기가 참 쉽지는 않습니다. 그죠? 계획을 이제 수치로 나타낸다든지,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소비 평가표를 작성해 본다든지, 그죠? 근데 이런 부분은 이제 부모님들하고 여러분들은 잘 할 거예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소비의 관리, 첫 번째 소비의 이해, 그죠? 그 다음에 소비자 구매 의사 결정 과정에 대해서 학습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합리적인 소비의 실천에 대해서 학습해 봤고요. 합리적인 소비의 실천 중에 합리적 소비의 의미, 그죠? 주어진 소득으로 가장 큰 만족을 주는 소비를 합리적 소비라고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에 합리적 소비의 실천 방안에 대해서 학습을 해 보았습니다. 장시간 대단히 고생 많이 하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생산적 소비 활동에 대해서 같이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